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 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체스 주식학교 기말고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뭐 저는 좀 쉽게 낸다고 냈는데 만점자가 1위도 없어서야. 일단 사실 지금 이 영상은 19일 날 3시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200명 넘게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한 명도 없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데 일단 뭘 그렇게 많이 틀리고 어려웠는지 한번 직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SK하이닉스 해당 종목의 갭자리가 몇 개인지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갭자리, 메꾸지 않은 갭자리. 사실 이미 메꾼 갭자리는 뭐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메꿨잖아. 뭐 여기 갭자리 있죠? 너무 포인트가 두껍다. 자, 여기에 갭자리가 있고 뭐 이런데 갭자리, 뭐 갭자리는 많아요. 근데 이미 다 메꿨잖아. 이날의 갭자리는 이때 메꿨고, 이날의 갭자리도 메꿨고, 이날의 갭자리 메꿨고, 이날의 갭자리도 메꿨고, 자, 이날 갭 뜬 것도 다음날 바로 메꿨고. 자, 보시면 그래서 살아있는 갭자리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갭자리죠. 이미 다 메꾼 갭자리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딱 하나, 지금 이거 안 메꿨잖아요. 이 자리 84,000원짜리 있는 이 갭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이닉스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토값 미만의 갭자리는 무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요 날의 갭자리 있죠. 이게 딱 5토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만약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딱 5토가니까 이것도 갭자리죠 하면서 이제 두 개를 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의 실수로서 1번, 2번 복수 정답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자, 고려제강이라는 철강 관련주입니다. 고려제강, 이것도 제 리딩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종목이에요. 자, 절반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틀린 내용은 뭐다? 절반의 법칙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을 지켜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한 조정인 거고, 이 절반을 지지받으면 다시금 상승한다라는 거. 이게 절반의 법칙의 기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런 N자 패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절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엘리엇 파동도 말이 어려운 것뿐이지 다 이 절반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2,00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여기네요. 절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최근 낙폭도 급격한 낙폭이죠. 그럼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사실 이 급격한 낙폭의 끝인진 몰라요. 여기까지도 급격한 낙폭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찌됐든 이 절반 자리를 지켜주면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인 24,500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예, 맞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공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실제로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해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현 시점 보면은 고려제강 좀 반등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여기 지지받으면 24,5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 고려제강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4,500원이 1차 목표가 혹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22,000원 부근을 이탈했을 경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던 초입부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자, 이것도 절반의 법칙의 특징이죠.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은 당연한 거고, 이 절반을 지지받으면 올라가고 지지받지 못하면 상승 초입부까지 밀릴 수 있다. 그 자리는 18,000원입니다. 자,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준 상황이라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 이 자리를 매수 타점이나 추매라고 볼 수는 없다.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반의 법칙은 이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손절가 잡고. 자, 여기 이런 데서 따라잡기 무섭잖아. 그렇다고 이런 데서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온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또는 추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오면 손절해야죠. 그렇게 전략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매수 타점 추매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오답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분할 매수보단 한 번의 매수류 손절가를 잡는 게 현명한 대응이죠. 맞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상승 초입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20%를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매수하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이탈했을 땐 손절하고 아래에서 재매수한다. 요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테크놀로지 제가 왠지 이 종목 감자나 유증 당할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당하나 안 당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딱 보여요. 이게 당할 놈이다 안 당할 놈이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뭘로 움직였더라? 또 뭐 리튬 관련해서 움직였었나? 뭐 때문에 뭐 또 테마 타가지고 막 움직인 적 있잖아요. 자, 절대 따라잡고 물리더라도 홀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알고 있으면 홀딩할 마음이 사라져요. 자, 감자 및 유증 재무적 악재는 뭐보다 뭐가 클 때?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클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본 총계가 뭐고 자본금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금은 이 회사가 처음 만들 때 통장에 있었던 돈이에요. 이건 제가 좀 쉽게 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처음에 통장에 만들 때 675억을 가지고 회사를 땅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자본 총계는 지금 그래서 통장에 얼마 있냐고. 지금 빚 빼고 나니까 통장에 361억 남았대요. 아니 처음에 675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61억이라는 건 회사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자본 잠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상증자 혹은 감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종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본금과 자본 총계 이걸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 감자 유증 대부분은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한 번씩만 확인해 보면 되는 내용. 자,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픈베이스.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할 때까지만 해도 요랬는데 오늘 시험 문제 출시 당일에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선행지표 요거를 좀 많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빨간 구름이 있냐 파란 구름이 있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군이 아닌 음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이거는 앞에 있는 구름 색깔이 중요한 거지 현재 무슨 구름 위에 있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걸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로 깔고 있을 때 현위치에 있을 땐 매물대예요. 빨간색 매물대든 파란색 매물대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지금 매물대 돌파하고 오픈베이스가 위로 올라와 있죠. 그 상태에서 앞에 저군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러면 좋은 차트다라고 예전부터 일목균형표상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 아니죠. 변곡점이라는 건 이 구름의 두께가 가장 얇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요때랑 요때 그 자리는 2,600원이에요. 맞아요. 변곡점은 2,600원인데 앞쪽에 저군의 두께가 얇아서 변곡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근데 그냥 쓴 건데 많이들 이거 고르더라고 이렇게. 자, 앞쪽에 저군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일목균형표상 꼭 앞에 저군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뭐 개별 이슈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가지고 저군과 음운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게 선행스팬 1이라고 했고요. 중장기 추세를 알려주는 게 선행스팬 2라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더럽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1, 2, 3번 답 아니니까 4번이에요. 네, 알겠죠? 자, 빨간색 앞에 저군이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 추세가 괜찮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아니니까 그냥 4번이야. 자, 이렇게 했는데 벌써 9분인데 이거 뭐 15분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유상증자는 회사의 대표적인 재무적 악재입니다. 감자 유증 한번 맞으면 자 정신이 혼미해지죠.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활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아, 그럴 리가. 그럴 거면 액면 분할 같은 걸 했어야죠. 이거는 아닙니다.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돈 없어서 주주들한테 돈 뜯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부채상환 자금 등등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회사가 지금 잘 되는데 이것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우리 회사 이미 잘 돌아가. 근데 공장 하나만 더 짓자. 지금 물 들어오고 있을 때 노적을 하고 공장 하나만 더 지으면 매출이 무지하게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공장 지을 돈이 없다. 야, 나 시설 좀 짓게. 유증 좀 하자. 주주들아 돈 좀 모아줘라. 요런 느낌이 있고요. 빚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빚 좀 갚게 주주님들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운영 자금이 없다. 아니 회사가 운영할 자금이 없으면 어떡해.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필수 자금 이런 걸 운영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유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회사가 멀쩡한데 시설 자금, 시설을 더 늘리고 싶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주주들 너네들이 준 돈 가지고 우리는 빚을 갚거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지어서 회사가 더 잘 되게 만들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악재긴 해요. 유증이란 거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시설 자금은 긍정적으로 봐서 낙폭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운영 자금으로 유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신주인 수권 매매를 통한 유증 참여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최근에 제주항공 가지고 저랑 직접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 제주항공 유상증자 받아서 매매하신 분들 한 40% 가까이 수익 보셨을 겁니다. 유상증자, 신주인 수권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신주인 수권 매매를 교육해드렸던 게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를 가지고 교육해드렸던 거. 아마 그 당시에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상증자가 꼭 나쁜 건 아니네. 유상증자도 잘 노리면 이렇게 크게 수익 볼 수 있네 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 유증에 성공하기 위해선 유상증자 예정가액보다 현재가가 15% 정도는 높게 유지가 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뭔가 말이 어려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유상증자라는 게 주주들한테 주식을 파는 거야. 현재가가 10,000원입니다. 근데 주주들한테 야 9,500원에 우리 주식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이 10,000원인데 뭐 9,5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안 해. 참여를 안 하겠죠. 근데 야 현재가가 10,000원인데 8,500원 막 8,000원 이렇게 사게 해줄게 라고 하면 사실 물려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아, 15% 20%나 싸게 준다고? 이러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 가액보다 현재가가 15% 정도는 높아야 유증에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종목이 딱 유상증자 얘기가 빡 나온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현재가가 7,000원인데 막 유상증자를 4,000원에 해주겠대.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는 한 5,000원 정도 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 가액하고 현재가가 너무 높게 차이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 종목이 8,000원인데 낸둥 5,000원에 유증 공시가 떴네. 그럼 5,000원에 유증 받으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유지가 안 된다고. 15%니까 한 6,000원에서 한 5,800원? 뭐 이 정도 선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단 소리는 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유증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거 유상증자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한두 번은 겪어볼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 정신머리만 바짝 차리면 뭐 그래도 죽게 하겠지. 그래도 말이 안 되지. 뭐 어쨌든 근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뻔했는데 호랑이한테 그 파라는 짝만 주고 탈출할 수도 있어.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다음 문제. ROE.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좀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건데. 자, ROE 계산 방법을 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였잖아요. 이 종목이 뭐 100억을 가지고 1년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ROE가 10%다. 10%다라고 말을 했죠.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연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EPS, BPS 나눠도 똑같이 ROE로 나와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쵸. 이거 사실 틀리라고 됐어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자, ROE가 낮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나쁜 종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ROE라는 건 사실 저평가 가치주라는 걸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뭐 단타 종목에 ROE 적용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ROE가 낮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절대 안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ROE가 높은 종목이 계속 하락할 일은 없어요. ROE가 높은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가치 찾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찾을 땐 보통 ROE가 15% 넘는 거 위주로 찾아서 매수를 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딱 한 해만 얘가 돈을 잘 벌 수도 있잖아. 한 해만. 맨날 죽쓰다가 딱 올 한 해만 ROE가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저평가 가치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게 딱 한 분기 잘 나온 거, 1년 잘 나온 거 가지고 이 종목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ROE를 통한 가치 투자 관점은 최근 3년치를 보는 거예요. 3년 나쁘고 한 번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제대로 잘 될 거야 라는 거는 뭐 1년치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약간 이번 연도에 좀 그냥 뭘 자기들 자산을 팔았다던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좀 특정 이벤트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막 매출 엄청 ROE 엄청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자기들 코인 팔아서 위믹스였나요? 위믹스 코인 팔아 갖고 매출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ROE가 순간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한 해치 ROE 가지고는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ROE에 대해서 뭐 중요한 건 ROE는 가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고요. 15% 이상 나오는 게 좋고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가지고 이 종목이 10억의 순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ROE는 10%. 이렇게 계산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거 좀 틀리라고 냈어. 여러분들 막 이거 고르라고. 여기 뭐 뭔가 막 EPS, BPS 나오면 막 이거 아니면 이거 고르라고 제가 낸 거거든요. 만점 방지용 문제였어. 이건 사실 틀려도 인정. 맞췄으면 잘하신 거고.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아, 17분이네. 큰일 났네. 오늘 영상 엄청 길겠네. 한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8번까지 한 다음에 한번 끊어서 갈게요.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움직이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순간적인 슈팅,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을 때는 이탈했을 때는 우하향 혹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드렸죠. 또 볼린저 밴드 좀 심화 과정으로는 상하단선이 수렴했을 때 주가는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이렇게 나중에 가면 수렴을 해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인 다음에 주가가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크게 결정한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특성들입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도달하면 조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볼벤 상단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 아닙니다. 매매 방식 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수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돌파 매매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순간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매수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할 필요가 없죠.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주가가 건드리면 우하향 추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손절. 아니요, 주가는 볼벤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단을 건드리면 이거는 손절 신호가 아니라 일단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맞는 거예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 손절입니다. 주가가 하단선을 건드리면 우하향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자, 그럼 3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경우 순간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뭐 크게 이탈했을 때 기준이에요. 뭐 한 순간적으로 1, 2% 이탈할 수는 있지. 근데 이때는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은 분할로 손절해야 될 타점인 거지. 이거를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면 볼벤 하단 이탈했을 때 투매로 이어지고 우하향 추세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 문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주식하다 보면은 12공시 한 번씩 꼭 볼 거예요. 뭐 최스님 전환사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막 이런 거. 자, 전환사채는 회사가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자를 받든가 아니면 야 너네 회사 주식으로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어. 현재 주가가 5천 원인데 나중에 딱 봤더니 현재 주가가 막 18,000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사실 빌려준 돈으로 받기보다는 야 니네 회사 지금 18,000원이나 하냐? 그러면 나 니네 회사 주식 그냥 그때 내가 5,000원에 빌려줬으니까 그 5,000원에 환산해 5,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니네 회사 주식 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맞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추후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포함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게 사실 전환사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삼자 배정 유증도 크게 나오진 않죠. 전환사채가 제일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면이자 만기이자가 낮거나 없다. 표면이자는 매년 이자를 주는 거고요. 만기이자는 만기 때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건데 이게 낮거나 없다라는 건 얘가 0%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안 받겠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나는 주식으로 받을 거야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얘는 이제 돈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자배정 유증처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 3번.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당연히 나중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로 받겠다라는 거. 하지만 너무 주가가 높게 올라간 거나 너무 주가가 떨어졌을 땐 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해진 전환가액을 변경이 불가하다 이건 아니에요. 현 주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정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환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된 종목들이 있어요. 전환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특정된 종목 같은 경우는 와 얘가 나중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얘는 나중에 이자만 받고 이 돈 회수하려고 하는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봤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근데 나중에 전환가액을 뭐 19,000원에 뭐 주식으로 받겠대. 근데 표면이자가 6% 만기이자 막 6% 이래요. 그럼 얘는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왜 그럴 거면은 나중에 19,000원으로 주식 받을 거면 지금 주식 10,000원에 샀어야지. 결국 얘는 결국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가능성보다는 이자만 받고 튀겠다라는 의미가 높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너무 높은 종목 있죠. 전환가액이 너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자율을 봐야 되는데 이자율도 높은데 전환가액도 높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돈놀이 하려고 돈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돈을 돌려줄 때 회사가 돈을 제대로 공사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 또 뭐 유증이라던가 뭐 또 다른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환가액이 너무 높고 표면이자 만기이자가 너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진행했어요. 그럼 나중에 CB 발행 막 여러분들 공시 보면은 뭐 CB 발행할 때마다 막 쿵쾅쾅쾅 떨어지는 종목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런 겁니다. 너무 과거에 CB를 많이 발행해놔서 그 종목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증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주식 숫자가 늘어지면 기존 종목의 가치는 희석되게 되니까 기존 주식의 가치는. 그래서 전환사채가 너무 많은 회사도 사실 좋은 회사가 아니다. 사실 남한테 돈 빌리는 것보단 자기가 돈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은 회사죠. 여러분 뭐 삼성전자가 전환사채 발행했다, 유상증자했다 이런 거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좀 뭐 어쨌든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까지 했는데 23분이에요. 그래서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쉽지 않나?